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자, 오늘 요즘 부동산도 그렇고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주제가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할 것이고요. 지역별, 상품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집중해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35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 한 5분, 10분 정도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인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봐왔듯이 이제 공급 정책, 세금, 대출, 교통,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보수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다 풀고 진보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묻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요, 오버슈팅이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하게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죠.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게 되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2021년 작년이죠. 4분기 이후부터 거래 절벽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만 건이 되지 않아요. 7천 몇백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2천 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참 분위기가 좋았을 때 작년 한 4월, 5월 정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만 건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다 합쳐도 작년 한 달 거래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줄어들었고요. 그 이야기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이 규제들이 하나씩 이제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주택 공급 250만 호 계획 있잖아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250만 호 주택 공급은 임기 동안에 250만 호가 모두 다 공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나왔던 공급 계획들까지 다 포함해서 250만 호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원가주택이라든지 일부 10만 호 정도 공급이 되는데, 저는 이게 다 공급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이 굉장히 집값이 상승을 하고요, 막 과열이 될 때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지만, 최근 분위기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한 2, 3년 정도 조정장을 더 거치게 된다면 저는 공급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금하고 대출 규제는 지금 조금씩 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잘 보면 아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생애 최초라든지 실수요자 위주로 이렇게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고요. 다주택자들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간 면제 풀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풀어준 게 아니고요.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해서 주택시장을 빨리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안정이 될 텐데, 주택시장이 이제 침체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저는 다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IMF 경제위기처럼 일시에 V자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면 규제가 빨리 풀리고요.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을 하게 되면 규제도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물론 금리, 전쟁,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서서히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부동산 정책도 서서히 이렇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임기 동안에 특별법이 완성이 돼도 저는 굉장히 성공이라고 보여지고요. 특별법이 완성이 돼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은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임기 동안에 착공 들어가는 단지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점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특별법 통과되는 것도 아마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별법이 되더라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물론 유망합니다. 재건축이 이슈화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긴 안목으로 이렇게 접근해야지 나 빨리 들어가서 먼저 선점해야지라는 지금 그런 조급함,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가 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진보가 되면 뭐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가 되면 규제를 풀어준다. 전혀 맞지가 않고요. 가장 규제를 많이 푼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년 반 만에 모든 규제를 다 풀었고요. 규제를 굉장히 많이 잘한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88 올림픽 이후에 집값이 급등하니까 일기 신도시 등 200만 호 주택 공급 계획들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요. 지금은 2년 거주, 2년 보유. 그렇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과세 요건이 그런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훨씬 더 무거운 정책들이 나왔고요. 토지 공개념 한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고요. 토지 공개념 풀어준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움직인다. 향후에 이러다가 집값이 갑자기 또 반등을 한다,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집값이 하락을 한다 하면 규제가 하나씩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인구 이야기하는데요. 인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요. 인구가 줄어들지만 우리가 주택구매 연령이라고 하죠. 40에서 59, 길게는 69세까지 주택구매 연령이 줄어들기에는 아직까지 한 15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들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이런 핵심 지역들은 한 20년 동안은 인구 감소 때문에 크게 부동산 시장이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지금 가장 문제는 금리입니다.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를 합니다. 반비례를 하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고요.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뭐 부동산 정책도 있고요. 경제 상황도 있고요. 뭐 수요와 공급의 여러 가지 과도한 상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다가 이제 2013년부터 반등을 하는데 한 10년 동안 계속 저금리 상황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3%가 넘지 않고요. 계속 그 언저리에서 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다시 또 제로금리가 갔죠. 그래서 최근 한 5년, 짧게는 3년 정도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저금리 유동성이었어요. 우리가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이 후행지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3년의 재테크 시장의 양상을 보면 주식, 코인, 부동산이 모두 다 굉장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그 배경에는 저금리 유동성이 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올라가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 저금리는 비정상이고요. 이제 금리가 한 3% 정도 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예상보다도 더 빠르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빨라졌느냐?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생겼고요. 물론 예측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측을 못했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저는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봐요.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0.25씩 한 4번 정도, 1%포인트 정도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1.75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1.75고요. 미국도 1.75인데 조만간에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밟을 것 같습니다. 2.5% 가죠. 거기에 한 번 더 가면 올해 말까지 2022년 말까지 미국이 한 3% 정도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가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 역전이 생기게 된다면 1%포인트 이상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면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 3%까지입니다. 3%까지고요. 만약에 미국이 4%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4%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3%에서 멈출 거고요. 일단 금리 역전이 생기더라도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뭐 지금 내부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과거에도
금리 역전이 됐지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조금 베팅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은 미국이 한 3% 정도에서 멈춰줬으면 좋겠고요. 미국이 4% 가더라도 한국은행은 3%에서 멈추더라도 자금 유출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요즘 가장 예의주시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3%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이 1.75잖아요. 올해 말까지 한 3% 간다라고 본다면 1.25%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1금융권 대출금리가 한 4% 중반대 정도 나옵니다. 4% 중반대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올해 말 되면 1금융권, 뭐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 1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한 5% 중반에서 저는 한 6% 정도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1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5.5에서 6% 정도는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대출이자 부담이 1%포인트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2, 3년 전에 대출 받은 분들은 1%대 2% 초반 많아야 중반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 3년 전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2배 정도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도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은 각오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이 한번 침체가 들어가면은요, 금방 단기간에 반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올해가 굉장히 혼돈의 시기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별로 하지는 않는데 옛날에 하다가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주식을 잘 하지 않는데 최근에 제가 주식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응원하냐면 주식이 선행지표인데요. 주식이 6개월 내에 적어도 올해 안에 주식이 제대로 본격적인 반등을 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주식은 한 30%포인트, 30% 정도 지금 약간 조정이 됐잖아요. 한 2,300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그 정도 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주식이 반등, 본격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면 저는 그 여파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인 조정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식이 좀 힘을 찾아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찾으려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겠죠. 어떤 불확실성? 결국에는 미국이 저는 기준금리 빨리 올리기를 바라요. 빨리 올리고요.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더 이상 안 올릴게. 그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불안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는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두렵지만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은 좀 빨리 제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7년, 8년 정도 지금 연속을 상승을 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이 8년 연속을 상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이제 과거에 투자를 많이 할 때 그런 착각을 하는데요. 왜곡인지를 하게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내가 손실이 발생하니까 애서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고요. 조정기가 빨리 와야 된다. 조정기가 오면 서울 같은 기준에서 과거 사례를 보자면 3년 정도 조정장이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5년에서 6년 정도 조정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장은 올 수가 있다. 조정장이 온다면 나는 대출이자 2배 정도 올라가는 걸 감당하면서 3년 정도 서울 기준에서는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내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지나가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인플레이션 그 이상으로 실물 자산,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가 문제인데 많이 올랐고요. 이제 그 한계 어느 정도 조정장이 거의 올 때가 됐고 이제 시작이 거의 됐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단 그게 지금은 3년이 5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하고 좀 달라졌죠. 물론 뭐 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원래 뭐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이 후행지표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도 거의 실시간으로 얼어붙고 있거든요. 서울이 5개월 동안 거래량이 7천 건이라는 얘기는 거의 거래가 안 되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면 저는 침체가 과거에 서울이 3년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2년 정도로 좀 짧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의외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3년, 지방 5년 정도 생각하시고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저는 우리가 투자자의 자세는 뭐냐면요. 지금 투자하고 끝날 것처럼 불나방처럼 투자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2030 영끌 세대들이 불안한 마음에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조금 더 뒤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면요.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70,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야 뭐 투자할 기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20, 30 40 이런 세대들은 앞으로도 30년에서 50년 정도 더 투자할 기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증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다음에 올 투자 기회들을 면밀히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은 큰 폭의 하락은 없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몇 프로 정도 떨어질 수 있느냐. 올해가 아니고요. 한 3년에 걸쳐서 일반 아파트들 전세가 뒷받침되는 그렇죠 전세 가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뒷받침되는 일반 아파트들은 한 3년에 걸쳐서 30% 정도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은 아파트들 10억짜리인데 전세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본격 침체가 온다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온다면 최대 50%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야 들어가서 잘 살다가 조정이 되면 그 시기가 잘 넘어가면 되고요. 이미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굳이 투자를 하지 않고 좀 지켜봐도 되는 분들이라면 한 2, 3년 정도 타이밍을 기다려 본다면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 큰 파도가 올 때는요 맞서지 말고요. 일단 잠시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시 엎드려 있다가 파도가 친 다음에 그 파도 속으로 한번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제가 얘기했죠. 한 7년, 3년 정도 우리가 3년 조정, 7년 상승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8년, 9년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장이 올 때가 좀 됐고요. 사실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벌집순환 모형 이론을 보더라도 지금이 거의 침체 진입기 정도 저는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변수는 있죠. 미국이 금리 올리다가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더 커집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요.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 경제가 무너질 것 같아라고 하면 다시 또 제로금리를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침체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빨리 회복 진입기로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꼭지와 바닥 시그널을 보면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정책에 답이 나옵니다. 언제 바닥이냐면요. 우리가 바닥일 때 이제 100%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서울 기준에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언제 풀리느냐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 특례. 양도세 중과세 빼주고요. 거주 요건 빼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5년간 지금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양도세 특례 정도 나온다면 저는 나올 수 있는 규제 완화는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알려주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타이밍으로 잡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직은 정부가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를 풀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가 저는 많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고요. 전세 대란까지는 오지 않겠죠. 상생임대인 제도 같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전세는 꾸준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버팀목 역할을 해서 생각보다 매매 가격이
30%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30% 이상 그렇게 떨어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 정도니까요. 10억짜리가 30억 갔다가 한 25, 20억까지 조정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제가 빠르게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서울은 핵심 노른자 지역입니다. 도쿄가 굉장히 크잖아요. 도쿄도 록봉기 힐스 같은 중심부 지역들은 여전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마지막까지 버티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도요. 2017년, 2018년에 버블 세븐 아파트가 꺾였는데 수도권 외곽 지역들, 송도, 동탄 이런 지역들이 먼저 꺾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2012년 정도, 3년 정도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외곽부터 먼저 좀 조정이 될 거고요. 서울이 마지막 한 2024년, 2025년 정도에 한 2, 3년 정도 그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되고요. 그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만약에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이런 호재들이 나온다면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 핵심 지역으로 그래도 남아있는 투자 수요들이 몰리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 반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먼저 조정이 되고요. 상승기 때도 서울이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5년에서 6년 정도 길게는 그 정도 조정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1기 신도시는 재건축,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를 보더라도 특히 분당하고 일산같이 용적률이 좀 낮은 1기 신도시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조정장이 온다면 저는 투자 3순위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저는 1기 신도시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조정기가 된다면 조정폭이 좀 있다라면 1기 신도시 들어가도 좋고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굉장히 예의주시 관심 있게 봐도 되는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어중간합니다. 완전 새 아파트도 아니고 3기 신도시의 입지나 입주 연도에서 좀 밀리고요. 1기 신도시 같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2기 신도시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비규제 지역들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결국 서울이 침체장이 되면 물론 서울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렇게 유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지방도 많이 올랐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 시장도 이제 이번에는 같이 좀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품별로 한번 볼 텐데요. 자, 아파트 시장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 시장. 제가 아파트 꼬마 빌딩 상가 상품별로 한 번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보이다시피 올해죠. 2022에서 2023년 정도 약세 정도 보일 거고요.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본청약이 2024년, 2025년 정도에 이제 본청약이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2기 신도시도 참 아이러니해요. 신도시도 굉장히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요. 신도시가 발표될 때는요. 집값이 엄청나게 과열이 되니까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신도시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신도시가 본청약하고요. 이제 입주할 때 되면 부동산 시장 흐름이 침체가 들어가요. 8년 연속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신도시가 본청약하고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공급 과잉의 후유증까지 같이 겪게 되는데 2기 신도시도 동탄 2 신도시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어려웠고요. 반대로 그 기회를 잡은 분들은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동탄 2 신도시 2012년도, 13년도에 자, 정부는 무슨 혜택을 줬나요? 그때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혜택도 줬고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전용 34평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 7천 정도 했는데 10% 계약금이면 3,700이죠. 골프장 조망이 나오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2천, 3천, 조망권이 안 나오거나 브랜드가 좀 약한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아파트 사신 분들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이 아파트가 5년 내에 10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저는 3기 신도시가 본청약하고요. 이렇게 하는 타이밍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2030들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열심히 종잣돈 만들고요. 나는 돈이 없는데 가점 점수가 안 되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3년 동안 종잣돈
한 3천에서 5천 정도 종잣돈 만들고요. 이런 시기가 되면 침체기가 오면은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경쟁률도 떨어지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규제들도 풀리면서 분양권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종잣돈 모으신 분들은 요거 3기 신도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어느 지역도 좋으니까요. 자기가 거주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지역들은 한 2, 3년 지켜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기준금리 인상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랐고요. 이제 조정될 때가 됐다. 올 것이 왔다.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죠. 금리가 다시 또 제로금리가 가거나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또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연끌 투자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실수요자들. 자, 이렇게 제가 주택 수요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수요자들, 집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애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학가를 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도 모르고요. 내 집 마련해서 집값이 오르면 땡큐고요. 집값이 좀 조정이 되면 또 잘 살다 보면 또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분들 있죠. 작년, 재작년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내 친구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나 혼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막 대출, 레버리지, 막 예비 신혼부부가 그 혼인신고 안 하고 한 분은 담보대출, 한 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막 그렇게 연끌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필요한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굳이 당장 필요 없는 분들 기다렸다가 한 3년, 5년 후에 집을 사셔도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혹시라도 똘똘한 지역에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2주택, 3주택 가지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주택 수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쓸데없이 주택이 4주택, 5주택이 되신 분들은 저는 한 2-3개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자산가들은 오히려 빨리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본인만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고요. 상가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나지만 예금 금리도 올라가면서 그렇죠. 예금 금리가 올라가죠. 어떻게 말하면 그동안에 돈이 아니었잖아요. 저금리다 보니까 돈 10억 있는 사람이 은행에 넣어도요. 이자가 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 1%씩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받기 때문에 돈이 아니었는데 이제 돈 가치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1금융권 예금에 가입을 하면 요즘 한 2% 넘죠? 2% 이상 나오는데 올해 말 정도 되면 저는 2.5에서 3% 정도까지도 예금 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가 3% 나오면은요. 서울의 1층 상가 수익률이 3%밖에 안 나옵니다. 임대 수익률이 3% 임대 수익 똑같이 투자했는데요. 은행에 3% 이자 받을래? 상가 임대 수익률 3% 받을래라고 하면 10명은 은행에 넣는 게 낫습니다. 왜 투자해서 세금 내고 그렇죠? 취득세 내고 소득세 내고 임차인 관리하고 신경 쓰고 비 오면 물 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임대차 계약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수익률이요. 은행 예금 금리보다 2배 정도는 높아져야 상가가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자영업자들한테 요즘 경제도 안 좋잖아요.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야 벌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막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월세를 올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고요.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들은 올라가요.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좀 힘든 상가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익률이 잘 나오는 상가들이 있어요. 서울이 아니라 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나 수익률이 5%, 6% 이상 나오는 상가들이야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이 3% 정도 나오는 서울 수도권의 상가들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겠다. 섣불리 그 모델하우스 뭐 이런 데 가서 상가 계약 쉽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 이미 검증이 된 이미 입주가 끝난 그런 상가를 차라리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유행이 있었던 게요.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상가, 지식산업센터, 꼬마 빌딩 모두 인기 있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도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5년 동안 3배 정도 분양가가 뛰어 올랐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얘기는 뭘까요?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받는 임대료를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올려받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작년, 올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1년, 2년 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임차 수요 맞추고요. 수익률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유행처럼 아파트가 규제가 심하니까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는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대출이 70%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80%까지도 나오죠. 대출이 잘 나오니까 너도 나도 투자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상황이 좀 예전과 좀 다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조금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틈새 상품으로 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이제 저는 틈새 개인적으로 좀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틈새 투자 막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덥석 물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2년 내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정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지고 가실 분들이라면 분양 받으신 분들 중에 계속 가지고 가실 분들이라면 오피스텔로 차라리 용도 변경을 해서 장기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꼬마 빌딩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간 좀 조정장 최근에 좀 주춤하는데요. 한 3배?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살 사람들 꽤 많이 샀고요. 아파트가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꼬마 빌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대출이 잘 나와도 법인으로 근생 상가 빌딩을 그 법인으로 투자하면 70% 8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요즘 강남권에 100억 이하 물건 찾기가 어렵거든요. 100억짜리 투자하면 80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1년 이자가 뭐 4억, 3억, 4억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꼬마 빌딩 시장도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고요. 만약에 수익률은 한 1.5%에서 2%밖에 안 나옵니다. 꼬마 빌딩을 예전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형 상품인데 결국에는 투자 가치가 올라가려면 땅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꼬마 빌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땅이 얼마나 크냐, 그렇죠? 건물보다는 땅이 더 중요하고요. 땅의 가치, 내재 가치가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대지 면적이 크면은 좋고요. 1년 사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꼬마 빌딩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저는 약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처럼 그렇게 많이 조정은 되지 않아요. 땅값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한번 조정이 올 것 같다. 금리가 올해 말까지 3% 가고 내년에 더 올라간다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금리 상승 때문에 조정장이 올 것 같고요. 한번 조정이 오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외곽 지역들은 한 4년에서 5년, 길게는 6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대출이자 올라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수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혹시라도 3년 내에 집값이 그렇죠? 30% 정도 떨어졌다. 정부가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을 다 풀었다. 양도세 특례 같은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핵심 지역으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다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끄면 안 되고요. 항상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Q&A 질의응답 좀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투자자별, 상품별로도 아주 꼼꼼하게 이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시는 동안 질문이 한 200여 개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질문의 수였는데 첫 번째 질문 이 부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이 껴있다라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소장님의 견해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거든요. 와, 이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장은 옵니다. 저는 오버슈팅이 좀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 코로나 있죠. 2020년부터 2021년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지 않았다면 기준금리가 더 올라갔고요. 주택시장이 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2021년, 2년 정도로 저는 약간 버블,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처럼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상황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물론 뭐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 많이 투자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은요.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대출 이자 2배 정도 내면서 3년 정도를 잘 버틸 수 있느냐. 대부분이 3년을 못 버티고 집어 던지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내가 대출 이자를 내면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하지 일본처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 뭐 답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단정을 지어서 나는 집 하나 있는데 지금 팔아버리고요. 나는 무주택으로 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집이 있다가 무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제가 성공하신 분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전략을 가시면 안 되고요. 일본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앞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이 지역에서 동일한 조건일 때 가격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20평대 혹은 30평대 어느 측면이 더 좋을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둘 다 좋고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30평대 전용 84인데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2030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모님이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해서 전용 84, 30평대로 가기보다는 저는 전용 59, 한 24평, 25평 아파트가 요즘 확장하고요. 구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전용 59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욕심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이 저와 비슷한 청년층이실 가능성이 또 클 것 같은데요.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장님, 이 서울에서 노른자 지역은 조장기에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노른자 지역이 강남 외를 제외하고 어떤 곳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노른자 지역도 조정은 됩니다. 노른자 지역이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도쿄도 중심부 지역이 떨어졌다가 빨리 회복을 했다는 거고요. 서울도 뭐 조정이 됐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서울 자체가 노른자 지역이 거의 돼버렸다. 최근에 노원구가 약간 조정은 되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자체가 거의 핵심 지역이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남은 뭐 좋은 거 다 아시고요. 그냥 마용성 당연히 좋고요. 노량진 당연히 좋고요. 성수도 좋고요. 그래서 서울은 핵심 지역들 다 좋고 남아 있는 지역들이 북쪽의 노원구하고 이제 은평구인데 그 지역들이 안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에는 현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고요. 서울은 곳곳에 개발 호재들, 뭐 GTX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 호재들도 많기 때문에 뭐 강남은 불패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나머지 지역들은 무조건 떨어져.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서울은 하나의 서울 자체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중심부 지역으로 나는 무리해서라도 강남 들어가야지 그렇게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 내라면 앞으로 지금 당장이 힘들더라면 준비를 했다가 혹시라도 조정기가 올 때 30% 정도 조정장이 올 때는 용감하게 작은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공격적으로 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 답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만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